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평화학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평화학 포럼 제18차 횟수이고요. 그, 연사로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 국제관계학 그래서 국제대학원의 현재 교수이시고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단장을 함께 겸임하고 계시는 김태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태균 교수님께서는 그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사회정치학으로 각각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특이하게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하여 복합학으로서의 평화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해주시겠는데요. 저희 평화학 포럼에서는 매해 첫 열리는 포럼에서 평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초보자분들도 평화학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개론적인 평화학에 대한 강연을 준비하고자 오늘 김태균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활발히 많은 분들께 참여하셔서 또 평화학에 대한 다양한 그 논의를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김태균 교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있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쭉 보니까 아는 분들도 꽤 많아서 굉장히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는데, 오늘 지금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화학에 대한 일종의 개론적인 다양한 어떤 요소들, 그리고 계보사라고 할까요?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현재는 지금 복합학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제 그 학문 분야를 서로 교차하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평화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준비된 것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를 위해서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제가 이제 복합학으로서 평화학인데요. 저는 사실 국제 개발을 전공한 학자이고요. 그래서 국제 개발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통해 가지고 본 평화학이라는 측면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화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계보들, 그리고 학문적 흐름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되고 서로 연결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네. 자, 그럼 목차는 처음엔 굉장히 개괄적으로 평화학의 계보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세 가지 흐름이 어떻게 나중에 복합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화학의 주류 담론이라고 해서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요한 갈퉁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노트르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웁살라나 이제 그 소위 그 노르딕 컨트리들이 하고 있는 또 이제 평화학 흐름들이 있어서 재부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담론들이 형성되어 왔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좀 계속 이제 이론적인 얘기보다는 평화학이 어떻게 복합학으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서로 이 소위 그 통섭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통합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학이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특히 통합적 접근이 한반도 평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형성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게 정립된 학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Q&A나 시간이 되면 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개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좀 정체성 혼란이라고 표현할까요? 다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평화란 단어를 우리가 뭐 언론상이라든가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조우할 수 있는데, 평화학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사회과학의 학문인가? 아니면 독립된 학문이라 볼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크게 보면 이건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 이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김성철 교수님의 그 챕터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치 중립이나 경험적 분석을 기초한 사회과학의 한 부류로 우리가 볼 것인가, 평화학을. 그러니까 평화학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일종의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하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가치 판단에 주저하지 않고 실천과 결합하는 굉장히 규범적인 학문이다. 바로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고 평화운동이라든가 신사회운동, 다양한 방식의 어떤 레퍼토어를 동원을 해서 가치 판단을 직접 현장에다가 투입하는 그런 규범적 학문의 기초에 입각한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어떤 이론으로서의 평화학을 볼 것인가. 두 번째의 정체성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사상적 계보가 역사적으로 변천을 해왔고 이게 평화학의 성격을 다양하게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를 오늘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그 평화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까요? 총체적인 어떤 학문으로서 평화학을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평화학을 접근하는 다양한 이제 액터들이 평화학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평화학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큰 얘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평화학의 접근, 그리고 계보, 복합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아까 모두 잠깐 설명드렸지만 김성철 교수님이 작업했던 챕터에서 갖고 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100% 동의하는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대신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크게는 국가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비판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있고요. 사상적 원료에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미 다 아시는 소위 그 perpetual peace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의도 있었고 칸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제 학문 분야들이 특히 그 뭐 외교학이라든가 국제관계학에서 얘기하는 민주평화론까지 쭉 이어집니다. 인간 중심은 뭐 잘 아시는 이제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무엇보다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어떤 행복, 인간의 어떤 권리,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 막스가 얘기하는 굉장히 그 구조적인 어떤 비판, 자본주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그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 마르크스에서 시작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전기하고 냉전 종식 후에 평화학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더 발전했고 진화를 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 국가 중심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체론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안보 공동체론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케네트 볼딩이라는 이제 경제학자인데 사실 볼딩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반부터 평화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저널 오브 컨플릭트 레졸루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널까지도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을 해서 뭔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적어도 이제 평화적인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냉전기의 여러 가지 미소 간의 대립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을 어떻게 이제 핵 경쟁을 막아낼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 그 소위 그 칸트 중심의 그리고 국가 중심의 논의에서 발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쟁하스 같은 경우에도 소위 그 자폐적인 어떤 이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국가 간의 어떤 갈등 관계의 인식보다도 국가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내의 그 갈등 관계를 더 과장하면서 생기는 저항들이 사실상 평화를 더 저해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쟁하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계속 지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냉전 종식후에는 안보 공동체론, 소위 그 사회 구성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렉산더 웬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논의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평화에 대한 정체성 확보가 되면 그게 국제 질서까지, 국제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면 적극적 평화 그리고 소극적 평화 굉장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 갈증의 이제 논의들이 인간 중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는 굉장히 구분되는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평화에 대한 관계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논의가 가능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냉전기에 있어서 인간 중심 접근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냉전 종식 후에는 인간 안보,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는 사실 뭐 일본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고 이게 UNDP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래서 인간 안보가 아직까지도 계속 중요한 일종의 국제사회에서 규범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적인 비판을 보시면 냉전기에는 사회 변형론, 특히 라클라우 무페라는 사회학자들인데요. 신사회 운동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 사회주의는 결국 냉전이 끝난 다음에 생태, 이쪽 그린이죠. 사회주의, 레드라고 하는 레드와 그린이 만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소위 얘기해서 생태적인 어떤 환경을 구조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일종의 운동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변형론들이 이 구조적인 비판의 접근법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합화라는 것. 그래서 국가, 인간 그 구조 비판의 어떤 경계선을 허물거나 아니 넘나드는 그런 얘기들이 냉전 종식 이후에 계속 복합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복합화라는 것은 서로 연계도 가능하지만 갈등도 더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까지 부재하고 복합화의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 책임론이라고 하는 거, responsibility to prote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R2P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특히 제노사이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규모의 학살, 뭐 인종 청소라든가 이런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에 의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국제사회가 R2P를 통해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게 이제 그 유엔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되면서 이게 규범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 대응 같은 경우는 보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복합화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가와 인간과 구조 비판까지도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N FCCC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들이 2015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캅2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교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 개도국들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특히 중국이나 인도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규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탈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교토 프로토콜의 이니셔티브를 가졌던 일본까지도 탈퇴하게 되는 그 현상이 벌어졌지만 2015년도에 들어와서는 모든 국가, 특히 이제 글로벌 남반구라는 국가들도 가입을 하고 다 사인을 해서 지금 어떻게 2도까지 낮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친숙하게 알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고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것이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한 사이클 돈 것 같습니다. 또 SDG라는 것은 1번부터 17번까지 골들이 있고요. 그 목표라는 것이 사실 국정과제 모든 것을 다 포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뭐 안보, 평화, 그리고 이제 교육, 인권, 그리고 젠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아니면 경제 성장이라든가 빈곤 퇴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범주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간의 범주를 당연히 포함시키고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의 어떤 토대를 제공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우 전쟁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가 2030년까지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선포를 했고 앞으로 이제 남은 7, 8년 동안 어떻게 이거를 이행할 것인가의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화의 범주를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일종의 사이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일종의 preventing violent conflict cycle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life cycle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고조가 되다가 다시 이제 평화가 구축이 되는 단계를 들어오면 다양한 어떤 방법론도 가능히 하고요. 접목이 보시면 예방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어떻게 프리벤트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는 것이 예방 예고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스 메이킹, 피스 인포스먼트, 피스 키핑, 피스 키핑 오퍼레이션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게 소위 갈등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한 다음에 분쟁이 최고조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이러한 기제들이 동원이 됩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 분쟁이 해결이 되고 평화 선언이라든가 피스 어코드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쭉 이어지는 것이 평화 구축, 피스 빌딩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걸 어떻게 공고화시킬 것인가, 피스 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평화학에서 다룰 수 있는 소위
다르게 표현하자면 conflict resolution, conflict management라는 표현도 이제 서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를 다 포함한 일종의 새로운 개념이 2016년도에 나오는데요. 유엔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sustaining peace라고 해서 이 번역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뭐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할 수도 있고 평화에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평화 구축 개념이 분쟁 이후 단계에 적용되는 굉장히 제한된 범주의 평화 구축으로 인식이 됐었고요. 학문적으로도 접근이 됐고 또 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보다도 그 이후 단계의 평화 구축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평화 구축의 개념을 포괄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일종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됐고 유엔 안보리에서 성명서 채택을 한다거나 2001년도에 2007년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문들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2016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들이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sustaining peace라는 단어가 일종의 우리의 모토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지난 오랫동안 연구가 됐었던 피스 빌딩에 대한 그 제한적인 어떤 개념이 확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2016년도에 나왔던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SDG가 선포가 됐기 때문에 SDG와 맥을 같이 하고 SDG를 어떻게 지원하거나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화적인 개념으로서도 접목이 가능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SDG 17번, 16번 같은 경우에 이제 평화라는 단어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죠. 시간상 넘어가겠지만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개도국이나 저발전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하나의 사일로, 그 하나의 독립된 목표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SDG가 이제 결정이 될 때 12년도부터 쭉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평화의 사일로 목표는 빠지게 되고 16번의 일부로 표현이 굉장히 약간 좀 낮춘 톤 다운돼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주요 담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소극적 평화하고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 갈등, 노르웨이 출신이죠. 뭐 사회학 박사도 했고 수학 박사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만든 개념일 수도 있고 이걸 공세적인 표현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가장 유명한 연구소, 평화에 관련된 연구소 프리오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프리오에서 나오는 저널도 이제 이분이 창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널 오브 피스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평화를 좀 어느 정도 연구하신다는 분들은 한 번쯤 그 저널 통해 가지고 아티클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저널입니다. 또 소극적 평화는 네거티브 피스라고 하고요. 물리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평화를 반대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서 물리적인 폭력, 대표적인 전쟁이 없는 것이죠. 전쟁이 없거나 뭐 제노사이드라든가 인종 청소라든가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폭력하고 그리고 이 살인까지 넘어가는 커진다는 전쟁이겠죠. 이러한 상태가 부재한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상의 폭력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를 약간 제한적으로 물리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로 묶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 평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적극적인 평화이다.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이 한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조적인 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젠더를 통해서 아니면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아니면 LGBT를 통해서 인권 문제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카스트 제도라든가 인도의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 전통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한 얘기들을 구조적 폭력과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고 구조적 폭력 안에는 당연히 물리적 폭력까지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 평화를 넘어서 더 나아간 개념들이 바로 이제 cultural violence를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cultural peace에 대한 개념까지도 유한 갈등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폭력이 된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구조적 폭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남반구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제 문화적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식민지에서 경험했던 그 인권 침해를 폭로한다거나 아니면 프란츠 파논 같이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 폭력까지도 우리가 일종의 제국주의와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까지도 사실상 서구에서는 문화적인 현상이다. 내지는 이게 일종의 그 인문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하나의 그 운동이다라고 폄하하는
폄훼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졌기 때문에 문화적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적극 평화와 연결시킬 것인가가 앞으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국제개발과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소극적 평화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예방하거나 전쟁을 통한 물리적 폭력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터진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의 하나의 모델리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 긴급 지원. 그 긴급 사태에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거는 지금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국제개발 협력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계가 소극적 평화와 단기적 인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 평화일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특히 이제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형 다양한 이제 모델리티를 연결시켜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발표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한가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양질의 평화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뭐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퀄리티 피스라는 이제 개념으로 학파가 이제 성립이 됐고요. 그 학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북유럽에서 나오는 일종의 접근법입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이 이제 그 하나의 허브가 되고, 노르웨이에서는 아까 유한가총이 만들었다는 프리오와 오슬로 대학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같이 이제 만들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웁살라 대학에 있는 피터 월렌스틴,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저 임마누엘 월렌스틴이라는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한번 약간 고초를 겪었는데 다른 분입니다. 피터 월렌스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노틀담 대학에서도 이제 같이 교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하고 유럽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많이 했고, 이분이 쓴 책이 퀄리티 피스입니다. 퀄리티 피스의 주요 요소를 보면 평화 구축도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구축은 약간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구축 이후에 양질의 평화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평화를 사회적으로 공고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그걸 도입을 하고 그걸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바로 양질의 평화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분쟁 후에 이제 안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재건, 그다음에 소위 그 전환기 정의라고 하죠.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전에 우리의 적이었던 그런 그룹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양질의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구축을 시키고 시민사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작업까지도 사실상 양질의 평화에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기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또 서울에서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아프리카 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6월 초에 그 남아공 만델라 따님이시자 현재 한국의 남아공 대사로 계신 분을 모셔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와 연결됐었어요. 그러니까 전환기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아공이 만델라 이후에 사실상 인권 침해라는 것은 수도 없이 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초를 겪었던 남아공 사례가 왜 그 이후에 잘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통합이 됐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반면에 최근에 있었던 수단 사태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알부르한 대통령을 서포트했던 함단 다갈로라는 이 RSF는 일종의 이제 그 밀리시아입니다. 이 그룹이 처음에는 잘 통합이 됐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일종의 쿠데타라든가 지금 수단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남아공 같은 케이스는 전환기 정의에 있어서 크게 통합하는 과정에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수단 케이스는 계속 끊임없이 전환기 정의가 성립되지 않고 이걸 구체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른 어떤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환기 정의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체적 접근법,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으로 화해를 하는 그런 방법을 모든 사회는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새롭게 발생한 분쟁 이후에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세력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건가의 노력이 서로 이제 결합되는 그런 방식의 노력들이 꼭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historical redress, 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적으로 침해를 받았다면 보상 문제라든가, 그래서 criminal prosecution이라든가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파헤칠 것이냐, 그리고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상을 할 건가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안보의 문제라는 건 국내적인 이제 안보 시스템입니다. 서로 이제 적대적 관계라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책으로서 시큐리티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종의 그 메모리를 다시 그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념관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날을 기념한다. 이게 루안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면 또 하나의 그 흐름, 아까 세 가지 흐름 말씀드렸는데, 그게 유한 갈등의 적극적 평화, 두 번째는 이제 유럽, 특히 노르딕 컨트리들이 하고 있는 양질의 평화, 마지막으로는 미국 중심의 평화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그 전략적 평화, 스트래티직 피스라고 하는데, 주요 학파는 노트담 대학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약간의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게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하고 그 당시 원장님하고 이 노트담 대학에 갔었어요. 또 피스 리서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노트담 대학이 매년 여름에 뭘 하냐면 그러니까 평화학을 잘 모르거나 평화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위해서 패컬티 멤버들을 초대를 해서 일종의 2주였나 3주 정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서티피킷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배운 일종의 노틀담 대학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평화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냐면 평화연구의 개념적 팽창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복합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학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은 찬성을 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분쟁 사례가 있으면 그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평화 요건들을 제시를 하자. 그러니까 모든 메뉴를 다 꺼내는 겁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모든 평화 요건을 차례로 맥락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요건의 적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10개의 일종의 방법론이 있다. 접근법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접근을 해보면 뭐 나중에 2개가 남다거나 아니면 하나가 남다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수의 어떤 적시성이 있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3단계로 넘어가면 살아남은 요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적시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자, 4단계로 넘어가면 요건에 따라 적시를 부정할 경우에 차례로 배제를 시킵니다. 결국 남아있는 적시성이 있는 요건이 바로 그 분쟁 해결에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걸 전략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주장이 결국 이제 그 노틀담 얘기에서 나온 전략적 평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가 핵심적 요건을 찾아내고 분쟁 해결의 중요한 요건으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중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미비아 케이스가 있는데요. 나미비아 케이스는 나미비아가 독립을 아마 1992년도인가 굉장히 늦게 합니다. 남아공이 식민화를 시켰다가 나중에 독립 일종의 자치구처럼 바뀌지만 끊임없이 남아공의 그 개입이 이어져 왔고요. 피스케이핑 오퍼레이션 들어갔고요. 피스케이핑 PKO가 사실상 그 냉전 이후에 갑자기 급증하게 되는데 한 60 몇 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건 한 6개나 7개가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나미비아인데요. 나미비아에서 왜 그 PKO를 통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시나리오가 이어져 갖고 이게 성공 사례가 됐는가에 대한 전략적 평화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많은 요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마지막에 남은 거는 이거였습니다. 주변 국가가 나미비아가 독립할 수 있도록 서로 승인을 해주는 그 작업을 만드는 것이 PKO였고 PKO를 통해 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요건들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나미비아 케이스를 가지고 만약에 한반도로 적용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평화의 계열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복합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평화, 특히 이제 통합적 접근, 즉 유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HDP 넥서스라든가 인도주의 발전 평화 이제 넥서스 연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의 한 사례가 이제 HDP 넥서스고요. 그래서 복합학으로서 우리가 평화를 볼 경우에 어떤 이해관계가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부터 통합적 접근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엔의 3대 필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development, peace, 그리고 human rights, 인권하고 peace, 평화와 발전 내지 개발 이 세 가지 기둥이 서로 유엔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피 아난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로 써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없으면 평화가 없고요. 또 평화가 없으면 개발이 없고요. 그리고 인권이 없으면 평화와 개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연계가 굉장히 인터널리 잘 돼야만 유엔의 활동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 접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사실상 그 통합적 접근은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더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2010년도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을 좀 보시면 사실상 peace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1990년대 security, 그 안보와 발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안보라는 약간 제한된 개념에서 2000년대 넘어와서 평화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peace building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까 마지막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sustaining peace라는 단어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평화와 발전을 연결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또 그 일종의 그 마지막 그 최고조에 올랐을 때가 16년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6년도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sustaining peace도 안보리와 그리고 유엔 제너럴 어셈블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것이 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그 인도주의 발전 평화의 삼각 넥서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강조가 됩니다. 또 HDP 넥서스라고 우리가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트리플 넥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상 그 UN 시스템하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계은행이나 아니면 국제통화기금은 약간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기대들이 크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지향점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UN 같은 건 원 네이션, 원 스테이트, 원 보트 시스템이잖아요. 한 국가가 한 표를 갖고 있는데 세계은행이나 이쪽 브레튼 우드 같은 건 원 달러 원 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이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비토 파워도 생기고 투표권도 생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2016년도에 세계은행이 IDA가 이제 세계은행 그룹 중에 한그 기관입니다. HP 넥서스를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750억을 사실 론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세계은행과 유엔이 어떻게 보면 최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본격적으로 서로 협업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지면서 인도주의 개발 평화라는 것이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연계되면서 본격화가 되고요. 그게 OECD도 받아들이게 되고 최근은 아니고 우리 코이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HDP 넥서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희 지금 이제 피어 리뷰도 받아야 되는데 OECD 각한테 그 중에 한 중요한 포인트가 HDP 넥서스를 한국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준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평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 한 요소로 들어가서 다른 인도주의나 발전까지 다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복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김성철 교수 말씀하셨던 뭐 기후환경이라든가 아니 R2P라든가 그리고 이런 식의 SDG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HDP 넥서스가 활성화되는가가 다 이제 일종의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평화학과 국제개발의 교집합인데요. 이제 뭐 제 필드로 돌아오긴 했지만 평화 구축과 국제 개발이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일종의 배분의 문제입니다. 평화 구축이 분쟁 이후에 평화를 어떻게 공고할 것인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개발인 것 같아요. 국제 개발 협력, 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지원 과정들이 사실상 평화 중에 어떤 요소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무게중심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개발에 필요한 경우 반대로 국제개발을 위해서 평화구축이 필요한 경우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고 상호 교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구축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더 선호하고 단기적으로 인도적 원조가 중장기적인 국제개발의 전 단계로 인식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평화구축에 있어서는 사실상 국제개발, 특히 개발협력이라는 것은 학교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댐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보건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아니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거나 다양한 이제 방식의 그 프로젝트 베이스의 소위 얘기하는 개발 협력이 있습니다. 근데 평화 구축 과정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한 개발 협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필요하고 더 급한 일종의 원조 방식은 인도적 지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서 평화 구축 과정에서는 빨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기본 이 물품을 제공하고 쉘터를 제공하고 사람들 살려내는 과정들, 긴급 구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WFP가 식량 지원을 한다거나 유니세프가 아동들을 위해서 뭔가 식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긴급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제 국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보다 평화가 컨솔리데이션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보다 중장기적이어야 되고 그 바로 HDP 넥서스라고 하는 것에 D가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2019년도에 코이카가 했던 사업인데요. 메콩 유역,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특히 접경 지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 신단방 정책의 일환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신단방 정책도 세 가지 P가 있고요. SDG가 5가지 P가 있는데 신단방 정책도 약간 그걸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P라 하면 People, Prosperity, Peace입니다. 근데 People하고 Prosperity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 사업들로 구성이 되죠. 왜냐하면 경제협력을 하면 되고 경제협력이 바로 빈곤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HDP 넥서스를 하려고 보면 P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지금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를 채웠는가? 그게 바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있는 지뢰하고 불발탄 제거 사업이 바로 P와 연결됐었습니다. 왜 이 지역에 지뢰하고 불발탄이 많았냐? 그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뿌려놓은 지뢰와 불발탄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고요. 이걸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고 이 나라들을 지원했던 UNDP는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왔고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그러니까 ODA를 지원하면서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코이카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발탄을 제거할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논의가 바로 농촌 개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특화된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평화, 특히 불발전 제거를 통해서 평화 구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전, 개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서 농촌 개발이 이어지는 그래서 농업 개발을 위한 연계 프로젝트가 이행됐고 일종의 섹터 와이드 어프로치까지 코이카가 했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 와이드 어프로치는 간단합니다. 한 섹터에서 시작해서 이 섹터에 임팩이 있다고 성공적인 임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그 연계된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는 일종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계속 지루하실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평화우측하고 국제개발의 순기능적 관계.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인가요? 그 사이클 보여드렸는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국제개발의 요소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를 약간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방외교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이 보다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피스 메이킹, 피스 인포스먼트 그리고 피스 키핑까지는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하나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스키핑의 일부가 개발 협력과 접목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스메이킹, 피스메이킹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타이포인데, 피스 빌딩입니다. 피스 빌딩의 이제 개발 협력이 중요한 포션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 협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뭐 이게 좋은 사례가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송평원에 계신 분들은 인도적 지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인도적 지원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2003년도부터 얘기하다가 2008년도에 공식화됐고, 또 우리는 이 단기적인 긴급고 필요 없고, 우리 뭐 좀 도와달라는 게 개발형 방식을 이제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거나, 뭔가 중장기적으로 개발 협력이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5개년 계획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장치로서 인도적 지원보다는 개발 협력을 선호한다는 표현까지 하는데 결국은 평화 구축과 국제 개발이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연결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HDP 계속 나오는데요. HDP 넥서스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이고 서로 이제 다른 이제 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줄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교차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트루프 넥서스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비판도 많습니다.
HDP 넥서스, 특히 평화까지 들어오면 과연 개도국에서 평화 얘기를 꺼낼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고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레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면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굉장히 약간 거북한 그런 요소가 이 넥서스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화 중심의 넥서스에 부패 없는 선거를 도와주자. 근데 부패 없는 선거라는 것은 부패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패가 있는 국가의 어떤 낙인을 지키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서 트리플 넥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통합적인 접근이지만 사실상 현장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다양한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문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특히 유엔이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걸 어떻게 일종의 인덱스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자 사례를 보시면 유엔의 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랙으로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2020년도에 있었던 리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트랙 같은 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글로 바꾸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안보리 안에 있는 일종의 피스 빌딩 커미션이 있고요. 이 커미션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멤버 스테이트, 그 회원국들한테 어떻게 피스 빌딩을 해야 된다. 특히 피스와 디벨롭먼트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총체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그거를 최저한테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한테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소위 imminent person, 이게 유엔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SDG를 준비할 때도 imminent person이라도 26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피스 빌딩에 전문성이 있는 학자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이들이 만든 또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크리터리 제너럴 사무총장한테 이제 레터를 보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원국과 유엔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그 띵크탱크나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만드는 기관들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그 스테이크홀더,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대안적인 리뷰 페이퍼를 트랙 3에서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큐멘트화 시켜서 같이 세크리터리 제너럴의 리포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고요. 다자 말고 양자 사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이카가 최근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그 HTTP 넥서스라든가 피스와 그다음 이제 디벨롭먼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컨플릭이 발생을 하면 약간 일본에서 만든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타이포가 있네요. 컨솔리데이션 오브 피스입니다. 그래서 피스 컨솔리데이션이 있어서 피스 프로세스를 진작시키고 그 휴메니테리안 이제 그 어시스턴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보 특히 치안을 어떻게 인터널리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 DDR이라고 하는데요. Disarmament, Demobilization, 그다음에 Reintegration 표현입니다. 이건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도 굉장히 직결되는 표현들입니다. 무장 해제를 하고 무장 해제를 한 그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룹들을 어떻게 다시 모빌라이저를 할 수 있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를 개혁을 하고 이 그룹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DDR의 핵심의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결국은 디벨롭먼트 스테빌리티로 넘어가는 과정에 네이션 빌딩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라든가 경제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자이카가 지금 기획하고 있고 기획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저희가 그 평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서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복합학 내지는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제도 이 똑같은 발표를 다른 곳에 했었는데 지금 북한이 SDG 리포트, 소위 그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하는 VNR을 2021년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고요. SDG를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를 다 만들어가지고 리포트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어떻게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 보편적인 가치를 국내적인 어떤 당면과제와 연결시켜가지고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시키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도 VN을 2016년도에 제출했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당면과제를 우리가 이제 그린 대탕트도 요즘 최근에 얘기하고 있고 담대한 구상도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북한과의 어떤 남북 협력의 토대를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걸 제시하고 싶은데요. 더 이상 이제 민족 간의 어떤 협력,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주자 이런 표현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규범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적용하고 그걸 수용하고 북한도 그렇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당면 과제가 SDG와 어떤 목표와 연결된다면 그 특정 목표가 한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특히 보편성과 특성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가 바로 한반도 평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이 당면 과제에 계속 강조하고 있고 SDG 리포트에서도 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최근에 그린 대탕 들어간다면 거기 에너지 이슈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다양한 이제 에너지와 기후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이걸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북한이 그 UNSCAP이죠. 그 우리 그 지역을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퍼시픽까지 커버하고 있는 UN 기관이죠. UNSCAP에서 한 5차례 정도 그 북한의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그 특히 SDG는 그 통계 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표를 어떻게 사회 지표화 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SDG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켰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했고 북한의 SDG 특히 VNR 제출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발표까지 합니다. 또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라든가 그리고 뭐 남북 관계도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이 난국을 뚫을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의 하나의 방법은 결국 다자 협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자 협력을 위한 일종의 초석으로서 SDG 우리는 국제 규범을 잘 따르고 있다. 라는 그리고 No one should be left behind라고 하는 SDG 키 모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다자 외교의 툴로서 SDG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실상 다자 외교를 통해 아주 한국도 북한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이 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바이로 간다거나 트러스트 펀드로 간다거나 아니면 트라이앵글 코퍼레이션 여러 가지 모델리티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전략화시킬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평화라고 하는 노츠담자에서 나왔던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고 그 카드 중에 지금 적시성이 떨어진 것들을 긁어내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북한이 제출했던 VNR 발표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인터넷에 찾을 수 있고요.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유하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추진 체계입니다. 이 추진 체계는 한국이 갖고 있는 SD 추진 체계보다 훨씬 더 공고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고요. 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평화학 특히 한국에 나온 학자 중에 김동진이라는 이제 박사님이 지금 아일랜드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다양한 책도 사실 영어로 많이 출판하셨고요. 그 중에 이제 출판된 그 논문 중에 한 그림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아까 총체적 내지는 홀리스틱 어프로치라는 표현도 제가 썼는데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가 발전이 이렇게 연계된다고 한번 한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도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통일이라고 본다면 이 전 과정이 피스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스 빌딩은 사실상 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고화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이었는데 2016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서스테이닝 피스가 나오면서 피스 빌딩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그 확장된 개념을 김동진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 피스 트리티, 개발,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 소개하는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Q&A 세션은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한 것도 있지만 할애를 했지만 다시 좀 랩업을 하자면 그 개보학으로 따지자면 크게는 국가 중심, 인간 중심 그리고 이제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큰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냉전과 냉전 이후에 다양한 이제 트랙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학문적인 흐름들이 있었고요. 근데 냉전 이후에는 서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들, 복합화된다는 과정들이 목도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세 가지의 어떤 큰 하나 이론적인 툴이 있었고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HDP 넥서스라든가 평화학이라고 얘기하는 복합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반도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일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드린 시간이 아마 짧아서 이제 빠른 이제 그 속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그 카이스트에 계신 그 윤영상 네. 교수님이실까요? 네, 께서 질의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으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올려주신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실까요? 나오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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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평소에 저도 관심 있는 주제고, 저도 연구했던 주제라서 되게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좀 새로운 문제의식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HDB 넥서스를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HDB 넥서스가 지금 하나의 국제적인 유행처럼 이렇게 딱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길 자체가 안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그 이유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대북 제재나 특히 네. 북한이 인도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 북한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북한이 원하는 것도 이제 그 SDG를 활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기존에 있는 국제 기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실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사실상 없는 거죠. 네. 과거에는 지정 기구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한국이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북한이 막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한국이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국제기구가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는 이런 방법들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방법 외에 다른 게 없는지 하는 건 하나고요. 제가 주로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새로운 출구로 어차피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다음에 중일 갈등이라든지 남북 갈등이 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의 그떤 그 처지가 되게 샌드위치 같은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의 그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이게 이제 북한과 연계된 부분도 있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네. 부분들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활동, 뭐 코이카든 코피든 그런 어떻게 보면 인도적 지원 활동 기구들을 매개로 해서 실제 새로운 형태의 다자적 접근의 틀을 찾아내면서 여기에 북한을 결합을 시키는 그런 시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우리 네. 김 아이고,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할까요? 네네. 네, 유현 선생님, 네, 워낙 전문가이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 고민거리와 그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어제도 이와 비슷한 이제 발표를 하면서 통일부가 이제 주최한 거였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어도 해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있고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들어간 모든 재정적 지원 한 단어만 있어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은 안 되고 개발협력만 받겠다고. 완전 이거는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지정기업 이어마크 붙여가지고 트러스 펀드나 멀티바이를 통해가지고 뭐 WFP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북한 내부에 6개의 유엔 기구가 상주하고 있었고 6개 정도 EU에 소속된 이제 NGO들이 활동해서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고 사실상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뭐 어제 들어보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생긴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논의한 것은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꼭 굳이 한국이 지원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북한과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남북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단기적인 처방과 길게 로드맵을 딴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개발 협력을 가야 되고 남북이 양자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이렇게 거부가 많은 상태라면 저는 첫 번째로는 그런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HTTP 넥서스에서 P를 쓸 필요 없다는 거죠.
H하고 D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P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이 사실상 큰 범주의 이론이지 그 중에 한 예가 HTTP 넥서스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HTTP 넥서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우리의 모든 화두이고 해법처럼 국제기구가 떠들기 시작하고 모든 정부가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사례들 보면 HD 넥서스도 있고 DP 넥서스도 있고 사실상 다른 것이 들어와도 되고요. 보건의료가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영양에 관련된 우리 영양 전문가 영양 쪽이 들어와도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HD 넥서스 정도만 좀 기획을 하자. 근데 단 한국이 재원을 제공한다거나 개입을 하면 북한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삼각협력이라는 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렸는데 삼각협력은 뭐냐면 기존의 남남협력, 특히 뭐 중국이 지금 북한에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우리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지만 아니면 뭐 유엔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사실상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을 통과하면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실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제공을 하는데 단 우리가 제공했던 얘기를 안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남남 협력에 두 가지 파트너가 있다면 하나의 더 파트너가 개입을 해서 만든 게 삼각 협력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협력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협력 툴을. 단 우리가 개입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이 단계에서. 하지만 북한과 같이 지금 뭔가 지원하고 있는 파트너한테는 우리가 일종의 이 파트너를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만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재정 지원도 가능하고요. 삼각협력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또 갈등인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중국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쿼드에 한국 정부가 이제 가입하겠다라고 사실상 공식화된 것 같고 쿼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 인도 그리고 어디죠? 미국하고 호주잖아요. 쿼드 안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적 지원이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루킹스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비공개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한미일이 서로 공조체제를 만들자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계속 프레셔를 주고 있는 거고 인프라스트럭처나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한미일이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소위 그 미국 중심의 G7 중심의 여러 가지 그 다자 협력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B3W라든가 PGI라든가 또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을 일종의 고립시키자 하는 의도로 당연히 중국은 인식을 할 거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것이다. 중국도 1대1로 때문에 굉장히 확장 기로가 있는데 이게 서구 중심의 이니셔티브와 중국 중심의 이니셔티브가 충돌하게 되면 충돌 상태에서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고리를 누가 잡을 것인가 그게 바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종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드에도 가입해서 일본하고 인도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들이 있으면 그 연계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게 느슨한 형태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정교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도 언젠가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니면 간접적인 수혜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을 고민하는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하시는 그 연구에서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직접 문의하시기는 어렵지만 채팅창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읽으실 수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 두 번째, 네. 네. 예. 네, 나미비아 사례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나미비아가 다양한 국가들 제국주의의 이제 식민지 경험이 있고요. 그 식민지에서 일종의 자치구로서 유사한 독립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나미비아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이웃 국가가 이제 남아공인데요. 그러니까 남아공도 굉장히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헤이드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인종에 관련된 그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뭐 이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일종의 저항을 했는데 또 주변 국가들한테는
약간 식민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이죠. 70년대, 80년대까지도 계속 나미비아로 부속을 했고 독립을 시키지 독립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PKO가 이제 투입이 됐는데 PKO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PKO가 얘기하는 것들을 남아공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그 독립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80년대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PKO 수장뿐만 아니라 소위 RC라고 하는데 국제개발협력에서 한 그 수원국의 여러 원조들이 들어가잖아요. 원조들이 들어가면 그 원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RC라고 합니다. 그 레지던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RC 역할을 하면서 PKO 수장까지 한 분이 이탈리아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총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도 굉장히 발이 넓고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 대표로 들어가면서 설득을 다 한 겁니다. 설득을 다 했고 남아공까지 설득을 하게 되면서 남아공이 나중에는 물론 이제 국제사회의 움직임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미비아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2년도인가 그때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 평화에서 우리가 그냥 무력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나미비아가 완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남아공과 거의 유사한 방식까지 유사한 수준까지 경제 성장이 된다면 뭐 남아공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중에 모든 것을 적용을 봐도 가장 효과적으로 적실성이 있었던 부분은 주변 국가, 특히 역사적으로 가장 개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사례에서 나왔던 교훈이고요. 모잠비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통적으로 PKO의 성공 사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전략적 평화로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는 바로 주변 국가, 특히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으로 계속 뭔가 관계성을 맺고 있는 주변 국가의 승인. 이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다는 것이고 이걸 한반도에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북한이 긴급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붕괴의 준할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가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자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급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이죠. 이게 뭐 군사적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개입이 엄청난 투자나 아니면 광산 사거나 주요 요소들을 다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했던 여러 조차 시스템인가요? 그런 여러 동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남한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미비아 사례처럼 뭔가 이 주변 국가의 승인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안정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중국의 승인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 일본의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해결책, 이게 뭐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엔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피스 컨디셔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조건이라는 건데 분쟁이 종료되고 피스 어코드가 선언이 되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제 분쟁이 끝난 거죠. 그럼 분쟁 이후에 평화를 어떻게 공고하게 만들 것인가 이 프로세스에서 예상한 대로 다양한 원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투자까지. 그거를 총괄하는 것이 분쟁 이후에 독립된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템포럴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화 구축과 관련이 없는 투자나 원조들은 다 배제를 시키고 한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국가마다 다를 거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식의 유엔이 들어와서 조정하는 그런 해결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한반도에 적용이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뭔가 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있으면 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까요? 네. 백주현 교수님은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백 교수님? 네. 네, 백 교수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네. 마이크 소리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저기 김태균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처음 말씀하실 때 평화가 가치 중립적인가 아니면 가치 판단을 전제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HD 엑서스나 여러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남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지금 아까 1대1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중국이 계속 개발도상국한테 이야기하는 게 평화 발전이거든요. 저는 이 평화 발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유엔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평화 개발 넥서스랑 중국이 되게 그걸 벤치마킹 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의 그 평화 발전 모델을 비판할 때 쓰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 개발도상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갈 때는 이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뒤로 물러나고, 실제로 진행되는 거는 개발이 이렇게 개발 경쟁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평화는 빠지고 개발만 남게 되면, 이제 중국과 다시 미국과 이 양쪽이 서로 개발 경쟁을 하면서 개도국을 경쟁 체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 그리고 이제 아까 굳이 평화 P가 있어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만약에 P가 빠지게 되면 평화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해주셨고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P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단기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남한이 뭘 했다는 것은 다 안 받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P라는 것을 빼고 들어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였고요. 그 중장기로 갈 때 당연히 이제 P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P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계속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더 이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상 저개발 국가에 들어갈 때 P를 빼거나 아니면 P를 가장 무게중심을 P 쪽에 안 두고 개발에 두거나, 아니면 개발이 마치 평화인 것처럼 포장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도 그래서 DP 넥서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호도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그 1대1로 하면서 평화 개발을 같이 가는 것을 유엔에서 따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도 사실상 HDB 넥서스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HDB 넥서스인가라는 게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국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지뢰제거라는 것도 지뢰제거가 평화와 연결은 되지만, 사실상 그게 우리가 평화 구축이라든가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새로 정립을 하거나 아니면 평화를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개발을 남게 하지 않게 만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은 답은 없지만,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 아까 제가 그 가이드라인 말씀드렸는데, 그 UN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기관은 연구소입니다. UN 연구소인데, 거기서 HDB 넥서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뭘 하냐면, 방금 말씀 그 부분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도주의 평화 개발이 그냥 이게 시너지 없이 그냥 합쳐져서 가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칠 건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의 인덱스, 평화가 이러이러한 인덱스가 만족됐을 경우에 평화 요소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이론화 작업도 아니고, 사실상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면 중국식의 어떤 평화 개념, 그리고 서구에서 얘기하는 평화 개념의 충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나름대로의 평화라는 것이 개발까지 포괄한 굉장히 아니면 개발 중심의 평화, 그리고 서구에서 얘기하는 건 평화 중심의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어떻게, 평화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차라리 평화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해서 평화 개발의 넥서스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위 아니면 다른 국가가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지금 이 중국의 평화 개발 넥서스가 평화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개발만 남게 됐다라고 현상을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를 평화 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지금 상태에서는 중요한 연구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백 교수님 질문 제가 대답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고민되는 분야였는데 중국만 안 보고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서로 참조 과정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예, 백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채팅방에 더 올라온 질문은 없습니다만 충남대 오영달 교수님이시죠? 네. 제가 화면이 작게 보이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키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오영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허용이 안 된다고 되네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교수님. 들립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그 평화학에 대해서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평화, 그다음에 개발, 인권, 뭐 인도주의 지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북한과 어떻게 그 관계를 좀 잘 증진해서 협력을 또 끌어내는지 평화를 증진하는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허든이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아까 코피 아난이 얘기한 네. 인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평화가 없으면 개발도 없고 또 평화 개발 인권이 없으면 두 가지 다 없다. 아까 네. 커피 아난이 그런 얘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유엔의 세 가지 필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북한 간의 그 협력이라든지 평화가 증진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그런 갈등,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그 국가 중심적인 평화에 대한 접근, 인간적인 접근, 뭐 구조적인 접근이었는데 칸트가 영구 평화론에서 나온 그것은 아까 선생님께서는 국가 중심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지만 사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중시한 것은 그 공화주의 헌법, 공화주의 헌법의 중심적인 내용은 개인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자유와 평등한 관계거든요. 네.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협력을 할 때도 그래서 요즘에는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 거버넌스를. 바로 거버넌스란 말이 결국 민주주의적인 사회 운영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도 그렇고 이 중국과의 그 갈등 문제, 미국 갈등 이런 것도 다 결국은 그 국가 내에서 기본적인 그 인권 존중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가장 단적으로 가장 그저께입니까도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딕테이터다 이런 뭐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독재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한 국가 안에서 민주적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사회를 민주적으로 잘 운영해 가면 다른 나라들이 협력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운영해 가려고 한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중심주의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그 경쟁을 또 자꾸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중 갈등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에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개방시켜서 함께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그 경쟁 아까 평화적인 피스풀라이즈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일종의 스트래테지 같아요.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제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평화를 경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경제 발전이 되고 나서는 그거를 무기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으로 나가니까 이제 미국이 자꾸 경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 authoritarian 그 leaders 이런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항상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북한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아니, 뭐,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이신 것 같은데요. 뭐, 예, 당연히 이거 교수 말씀 잘 배웠습니다. 또,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뭐, 펀더멘탈한 어떤 밸류는 인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주의, 그, 독재,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 안보라는 것이 사실상 하나의 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 복합학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발협력에서도 인권에 대한 가치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right-based approach라든가 아마티아 센 같은 분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소위 그 인권 중심 접근법 아니면 권리주의 접근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일종의 플랫폼으로 깔리는 경우가 꽤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티아 센의 아이디어를 지금 수용한 부분들이 꽤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발협력계에 여러 가지 모델리티가 있지만 그거를 관통할 수 있는 크로스 커팅 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휴먼 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뭐 젠더와도 연결시키고 사실 개발 다양한 국면 뭐 보건의료라든가 빈곤태치라든가 꼭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게 좀 고민은 인권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인권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냐, 그 룰 테이커와 룰 메이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개도국들은 이건 서구 방식의 인권이고 서구 방식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결국은 피스라는 것이 HDP 넥서스에 포함이 되면 아까 백정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도 있지만 인권의 특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왜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꽤 있어서 인권에 대한 공통적인 가치와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바로 이제 인권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본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의를 좀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게 필요해요. 네. 사실 그 인권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그동안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정반대로 해석하거든요. 막스식 인권 개념하고 존 로크라든지 이쪽 자유주의 사상가의 인권 개념이 서로 정반대거든요. 예. 근데 벌써 이제 그 정치 실험에서 이미 막스식 그런 접근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우리는 다르다. 북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세계하고 다른 인권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데 자유주의 잣대를 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억지거든요. 다 이게 억지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게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지금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한 여기 참석한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할 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부인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사회주의니까 우리는 다르고 뭐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기본 인권이건 이것이 뭐 여기저기 다르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미 우리는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씩 따져보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독재하는 정권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입장을 자꾸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설득력 없는 막스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다 갖다 앞에다 내세울 뿐이죠. 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 그리고 바로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푸틴처럼. 또 자꾸 시진핑도 대만에 위협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뿌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얼마나 국제사회가 도와줍니까? 어려운 나라들. 그런데 교수 말씀드린 거버넌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컷 도와주면은 독재자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니까 이게 네 이런 걸 어떻게 하루 이틀 어떻게 그 맨날 그대로 보고만 묵인해 줄 수가 있겠어요. 네. 뭐 제가 이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교수 말씀 당연히 지금 맞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걸 차치하고 이제 개발협력계에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원조 조건에 넣어서 아니면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들어가면 일종의 그 원조는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어느 가치가 있느냐라는 약간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테크니컬한 그런 이슈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하는 큰 프레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적용할 경우에는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원조를 준다면 우리도 원조 효과성을 창출해야 되니까 뭔가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그런 현실적인 테크닉한 기법들을 우리가 발굴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얘기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얘기와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의 단기적인 처방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로드맵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쭉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프레임에서의 논의인 것 같아요. 덧붙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는 인권 자체는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자꾸 소통하는 노력이 인권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런 대화조차도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물질적으로 재화를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기만 할 수 있겠어요. 최소한 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뭘 따져서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자유세계가 그동안 우리끼리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원칙들, 인권이라는 원칙들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까지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런 우리가 근데 현장에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북한의 WFP 요원들이 가서 창조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 좌비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주자고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실제적으로 북한 사이가 어찌됐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협력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가들별로. 그거를 누군가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쓰면 또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써야 되는데 자기들 좌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눈 감고 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것이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개발협력에 달라, 인도주의 이런 거 말고 더 큰 거 달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 독재 얘기는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예, 교수 말씀 제가 뭐 이견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WFP나 이런 데 긴급구호의 주요 그 미션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 유엔기구들은 사실상 뭐 독재이건 간에 아니건 간에 긴급 사태가 터지면 들어가는 게 주요 미션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발협력 같은 건 다 거의 안 들어가죠. 독재 같은 경우에. 근데 유엔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뭐 기관들하고 인권 중심으로 뭔가 사업을 꾸리고 인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유엔 기구들, 유엔 뭐 HCR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이 수원국 정부의 정치 레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부에서도 이게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의들 그리고 갈등들은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용달 교수님, 저희가 아마 따로 한번 모시고 이런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그 의견과 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읍살라 대학교에서 그 공부하고 계시는 은지 베리바텔 한국 분이시죠? 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실제 그 남북한 그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이런 전략에 대해서 이런 물어보셨는데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잘 이해를 못해서.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네. 아니면 지금 혹시 그 질문이 직접 가능하신가요?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금이 됐습니다. 네, 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읍살라 대학교에 평화가 있다가 공부하고 있는 은지 베리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략적 평화와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cultural peace, 그다음에 저는 societal security까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전략이 어떤 게 가장 좋은 게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통신 상태가 좀 네, 통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저희가 말씀을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럼 적어주신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서 우리 김태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준 질문은 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갈등이 있는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시도할 때 양국에서 서로를 적으로 보는 시각과 그에 맞춰진 국가 시스템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러한 교류를 하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 이런 딜레마 속에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좀 차의 이동 중이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지금 주신 채팅방에 주신 거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는 지금 Beyond My Ability 때 아무튼 민간에서 이런 딜레마 속에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 글쎄요. 문화적인 교류가 어떤 교류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교류는 아니고요. 경제적인 교류는 아니고 그거를 배제한 일종의 뭐 문화가 다양하겠지만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공론장 아니면 그런 기회 공간을 넓히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인가 아마 지금 연구하시는 연구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이나 평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시발점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같이 가려고 하는 물론 적대적인 관계이거나 우리와 다른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그룹이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이 뭘 원하는가. 저는 적어도 디맨드가 뭔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런 메뉴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메뉴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당연히 아무리 문화적인 이게 정치적인 교류는 아니겠지만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라도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교류를 시작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국내나 우리 조직 내에서 폴리티컬 백래시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는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먼 곳에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 학생이 질문. 네. 영국에서 브라드포드에서 평화학으로 학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제 밑에서 논문을 썼고 지금은 통일평화연구원, 죄송합니다. 통일연구원에 있을 텐데 역시 핵심을 찌르시네요. 적극적 평화와 전략적 평화를 왜 강조했냐, 어떤 의도냐,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가 한반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조를 했고요. 그 두 개가 접목되는 일종의 두 개념이 꼭 포함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적극적 평화는 굉장히 앰비셔스한 일종의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폭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구조적인 폭력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목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인데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평화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왜 자꾸 전략을 얘기하냐. 근데 전략적으로 하나씩 챙겨나가는 이런 진화 과정 그리고 뭔가 빌드업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트랜지셔널 저스티스가 되든
언젠가는 폴리티컬 백래시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충돌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면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평화론이 무엇인가? 그게 저는 이 전략적 평화, 특히 미국의 밀턴 다음역에서 나왔던 다양한 얘기들이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었을까? 그게 한반도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가지의 평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답변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킵하려고 했는데 제자분의 질문이라 너무 진심을 담아 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실 저녁 6시가 넘은 저녁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나가시긴 하셨지만 여지껏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50여 분의 참석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강연해 주신 김태균 교수님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18차 평화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